이제 대한지적공사에서 사용하던 이 부동산인데 이게 종전부동산이라는 얘기군요. 평당으로 계산해도 그 2만 평 가까이 되는 건축물인데 굉장히 좋은 위치고 토지 매입을 하는데 약 1,500억에다가 실질적으로 당사자는 뭐 거의 인생이 다 걸려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걸 계산하면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하겠군요. 당신의 경제를 살리는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안노편의 부동산 물건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안노편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의 이해를 돕고자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전문위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해소해 주실 법률 전문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실 시행 전문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추현입니다.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등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실 건축 전문위원이십니다. 박상준 건축사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자금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주실 금융 전문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용만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물건입니다. 대지 지분이 4,727평방미터인데 평으로 따지면 1,430평 정도 됩니다. 대한지적공사, 구 대한지적공사고 현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하는 곳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인데요. 이 공사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돼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물건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이 토지 위에는 3,690평방미터, 약 1,100평 정도의 건물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동산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절차라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부동산 사업의 그 시행을 진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 손 의원께서 한번 말씀을 먼저 해 주시면 그 순서에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은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앞뒤가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사업 진행에 따라서 부동산 개발 사업은 일반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대상 사업 부지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첫 번째 사업 타당성 검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약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전에 먼저 사업 관계자, 시공사, 금융사, 설계사무소 등과 한번 협의를 한 이후에 토지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에 따라서 진행을 한 이후에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인허가를 진행하고 시공사에서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절차법에 따라서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준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을 정산하는 순서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일단 대상 물건은 여기에 그 여의도에 있는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일단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제일 먼저 일단 사업 계획서를 한번 작성을 하면서 이 사업성 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우리 강 의원께서 사업 계획서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내용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그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에는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먼저 그 사업지에 대한 그 입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입지라는 것은 이제 뭐 교통이라든가 어떤 그 주변의 뭐 시설물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목적물에 맞게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곳인지 먼저 입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설계를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가설계를 떠서 건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관계 법규라든가, 그 다음에 뭐 관할 관청에 가서 인허가가 진행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중요한 이제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실거래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분양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 아까 거래 시세를 바탕으로 해서 적정한 분양가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역마다 이제 이 흐름을 타게 됩니다. 뭐 소형 평형대가 필요한 지역이 있고 뭐 큰 평형대가 필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분양가를 산정하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수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수지 분석이라면 하면 이제 저희가 분양을 하고자 하는 목적물 그 총 분양가액이 이제 총 매출액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토지대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큰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공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비용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서로가 가감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이제 수지 분석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아, 예. 그럼 이 사업 계획서라는 거를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가 있으면 사업 계획서를 보면 그 대상 물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을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이제 아까 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공사나 그 다음에 이제 금융사를 저희가 컨택을 하게 되죠. 접촉을 해서 그쪽 부지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거나 뭐 의향이 있거나 이런 의사 표시를 하게 됩니다. 사업 계획서 상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입지 분석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지금 여의도에 지금 이 해당되는 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위치하고 있는 이 토지는 강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 입지적인 어떤 여건은 이건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다들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시겠지만 뭐 여의도라고 하면 이제 뭐 국회도 있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정권과 뭐 은행 뭐 그게 주로 우리나라의 경제의 중심지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북으로 가든 강남으로 가든 접근은 상당히 용이한 곳이고요. 네. 대중교통도 뭐 공항을 가든 어딜 가든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입지상으로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토지가 지금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1,43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 물건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최초 가격으로 제시하는 금액이 1,438억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로 대비한다고 하면 이 3.3평방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한 평이라고 얘기하는 평당 기준가로 따지면 약 1억 정도에 해당이 돼서 총 금액이 1,438억인데 이 토지에 올라가 있는 물건은 실제로 3,696평방미터의 건물만 있는 거거든요. 이것 따지면 이제 용적률로 따지면 100%도 안 되는 어떤 이런 건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걸로는 사실은 이 활용도가 전혀 맞지 않으니까 사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건물은 부시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새로 건물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설계 부분이 이제 나와줘야지 그 다음 또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토지에 대해서 가설계를 잠깐 해보면 네. 이제 주상복합 건축물로 계획할 때에는 이제 주거 비율이 네.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이제 30% 미만으로 계획해야 네.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인 800%로 찾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30%를 기준으로 가설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판매 시설을 일단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넣었을 때 9,714.4제곱미터고 오피스텔은 지상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3774.제곱미터이고 11층부터 17층까지는 공동주택을 17,176제곱미터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피스텔은 계약 면적 기준으로 해서 59.18제곱미터 규모로 한 527 정도가 계획되었고 공동주택은 분양 면적 기준으로 114.08제곱미터로 116세대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순수 오피스텔로만 계획했을 때는 이제 오피스텔의 실면적을 좀 줄여가지고 50.74제곱미터로 945실 정도로 계획할 수 있고 이거를 토대로 수지 분석을 해서 수지 구조가 나오는 쪽으로 용도 시설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의도 지역에는 사실 그 새로 주거 공간이 이렇게 공급이 되거나 한 거에 대한 얘기는 사실 별로 많이 들어보지 못하고 아파트들도 되게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고 하니까 상가 건물을 만약에 뭐 한 2층, 3층까지만 저걸 하고 나머지는 주거 공간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분양하거나 사업성에 유리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 계획을 하게 된 겁니까? 예, 그것은 이제 건축법에 나와 있는 용도 용적제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거 지역에는 이제 주거 시설을 하고 일반 상업 지역에는 상가 시설을 해서 그 지역 용도에 맞도록 시설 계획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경우 이제 주거 비율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의 경우에는 용적률이 최대 200%까지 차이가 날 수 있고 각 시도 조례마다 따로 규정하고 있어서 지자체마다 조금씩 용적률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상업 지역에서는 가능하면 상업 시설을 많이 집어넣어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30%를 넘게 되면 이 토지를 활용하는데 용적률 800%를 다 예.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아 그러면 주거용이 뭐 50%가 되면 거기서 또 뭐 700%가 될 수 예, 있고. 700%가 되고 이렇게 비싼 땅이다 보니까 예. 가능하면 이제 많은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 기준에 따라서 이제 시세 분석이라든가 분양가 분석이라든가 수지 분석이라든가 이게 다 나오겠네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거는 일단 먼저 이 거래 시세를 매매 시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여의도 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매매 시세가 저희가 평방미터당 이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에 형성이 돼 있고요. 예. 물론 주상복합의 그 공급이 2006년도 이후에는 그 여의도 지역에는 공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주거 시설이 최근에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 지었던 건물을 지금 이제 시세상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실제 거래는 사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평방미터당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고 이게 평당으로 말씀드리면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사이가 됩니다. 아까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을 넘어서 한 3천만 원 훨씬 넘게 거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층하고 2층하고 지하 1층을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1층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 2층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300에서 750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18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7천만 원을 호가하는 우리가 평당으로 계산하면 7천만 원을 훨씬 호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걸 이제 평균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는 1층이 한 우리가 5%대, 그다음에 2층 같은 경우에는 8%대, 그다음에 지하 1층 경우에는 한 7.5% 정도 이 수익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수익률은 어떤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대출을 끼지 않습니까? 이게 60% 정도 대출을 안고 간 경우를 산정한 거고요. 물론 네. 금리도 3%에서 4% 정도 감안을 해서 만들어낸 수익률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어떤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박 의원님이 그 계획하신 설계상으로 해가지고 이 물건의 어떤 수지 분석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따져보니까 10%가 조금 못 나오는 수치입니다. 아, 수치가 한 270억, 뭐 300억 조금 모자르는 이제 세전 수익이 나오는데요. 네. 물론 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다면 수치가 더 나오겠지만 일단 저희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사업 계획서까지 다 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업 네. 계획서가 됐다고 하면 그 다음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사업 계획서가 되면 그다음 이제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각각의 사업 관계자들이 협의를 하겠죠. 아, 물론 이제 시행자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거고요. 네. 시공사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지가 타당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공 계약 또는 금융 대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아,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하는 금액이 1,400억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시행을 하려는 사람의 요구 수익률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상 저희가 요구 수익률이 보통 20% 전후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한 600억 정도는 그렇습니다. 600억 전후 정도는 돼야지 이게 사업을 진행하기에 이제 적절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이 그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1,400억에서 한 300억 정도는 이게 이제 다운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진행하기에 적정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신탁회사에서도 이제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이제 사업 시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수익률을 한 20% 정도 본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훌륭한 물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사업지 부지마다 조금 특성이 있겠는데요. 본권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인 여의도, 그 다음에 그 상품명이 오피스텔 또는 그러니까 공동주택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안정성이 좀 있기 때문에 20% 정도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 지금 기존에 잡았던 분양가가 적정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펜스를 치면서 분양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선분양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그 신탁사나 주택보증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신탁사라는 데서 하는 그 역할이라는 거는 좀 뭡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는데요. 그러니까 신탁사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정의하자면 사업의 안정성 추구입니다. 아, 그러니까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 부지를 신탁으로 묶고, 그다음에 그 사업비 대출, 그다음에 분양금들을 그 시행자, 물론 이제 사업 진행하신 분이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겠지만 그 재산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신탁사가 그 아까 얘기한 대출금과 분양대금을 본 사업에 적정하게 투자해서 사업을 우리는 이제 엑시트라고 표현하는데, 사업이 완공돼서 피분양자들한테 현 부동산 물건들을 해서 원활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또는 부동산 물건이 공급되도록 하는 게 신탁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사업 타당성 검토는 이제 끝났다고 하고 긍정적으로 판단이 됐다고 하면 저기죠. 그러니까 사업 관계자. 현재 있는 뭐 1차적으로 사업 관계자인 건설사, 금융사하고 협의가 됐으면 좀 더 사업 구도, 안정적인 사업 구도를 제시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고요. 예.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아직 그게 시공사나 금융기관하고 좀 협의가 덜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펜스를 치고 한다는 건 이제 선분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대한주택의 보증서가 발급이 돼야만이 선분양을 할 수 있고요. 주택 외의 부분들은 그 저희 신탁사에 분양관리 신탁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보증, 그러니까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와 동일한 효과로 그 선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마다 보증을 받는 기관들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물건이 완공이 돼서 보고 사는 경우가 아니고, 우리나라 특성은 선분양은 그러니까 펜스를 친 착공 후에 분양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주택이나 기타 등등 부동산 물건들의 안정성을 위해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또는 주택 외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선분양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를 공사하는데 공사비는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평당 한 45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해서요. 연면적이 17,440평 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총액이 그래서 아마 780억 정도 해서 800억 조금 못 약- 되게 지금 약 800억 80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하는데 약 1,500억에다가 이 800억이라는 공사비를 하면 2,300억이라는 어떤 그런 원가를 갖게 되는데, 2,300억을 자기가 다 투자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라는 건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는 아주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자체
그러니까 자사 건물을 짓는 경우를 빼고는 자, 이 물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나와 있는 물건이란 말입니다. 이 일반 분들이 자산관리공사라는 곳은 좀 그래도 경매보다도 훨씬 더 접근이 좀 그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 의원님께서 자산관리공사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도 하는데요. 코리아 에셋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자산 정리 전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역할은 이제 부실 채권 정리를 통한 공적 자금의 회수고, 두 번째 역할은 이제 국가로부터 매각을 의뢰받은 자산을 공매 등을 통해서 매각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물건이요, 약간 이렇게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그 공매로 진행되는 어떤 그런 물건이 아니고 이게 종전부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물건이. 예, 예. 종전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종전부동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거며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 이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노무현 정부 때 서울이랑 수도권의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제 행정수도라든지 세종시 같은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공공기관들을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거든요. 네.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서울이랑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이 건물을 매각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한 것을 종전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공매하면 일반적으로 뭐 세금 체납이나 뭐 이렇게 이런 물건들을 자산관리공사에서 저기 처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매입하는 절차가? 일단 공매와 경매는 조금 그 절차가 다르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다 인터넷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공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만 입찰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서만 입찰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온비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온비드도 뭐 일단 회원 가입부터 하시고 공인인증서 만드시고 그래야 되는 건 똑같고요. 인터넷으로 이제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신 분들은 쉽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 그렇군요. 예, 이제 그래서 인터넷으로 입찰서도 제출하고 보증도 납부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아마 컴퓨터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한 번만 해보시면은 아마 경매보다도 직접 법원에 가셔야 하는 경매보다도 더 쉽게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그 낙찰이 된다고 하면 최고가 입찰자가 된다고 하면 금융기관에다 넣은 돈은 계약금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네네.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뭐 다시 돌려받고 뭐 이런 형식이 되겠네요. 예, 그렇고요. 보통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낙찰 대금을 이제 한꺼번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공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종전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대금을 분납해서 낼 수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대금을 잔금하고 중도금 형식으로 나눠서 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최고가 입찰자가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곳과 별도의 계약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자금 지불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 그 계약서상에 있는 대로 그냥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토지 매입이 가능하겠네요. 예, 이제 공매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이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그 계약 내용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 종전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하실 수 있는 점이,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주로 내려가기로 돼 있는데, 네네. 지금 만약에 모든 부동산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정해진 기간 안에 못 내려갈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기간 말미를 두고 그것을 그 기간 동안은 사용료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돼요. 그럼 그건 계약서상에 계약 쓸 때 이제 언제까지 이거는 명도네요. 뭐 예. 언제까지 여기를 비워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어쨌든 그 계약서상 내용상에는 다 이제 별도로 작성을 하게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입을 했다고 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본설계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설계는 어떻습니까? 가설계한 내용하고는 아무래도 조금 변경된 어떤 그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설계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건축에서 규모 검토나 용도 정도를 제시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실시 설계라고 하는 것들은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교통 영향 평가도 있고 환경 영향 평가도 있고 건축 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 가지고 네. 이 건물이 이 지역에 이 규모가 적정하게 타당됐는지를 먼저 관으로부터 허가받는 내용을 해야 됩니다. 그 경우 이제 건물이 좀 줄 수도 있고 좀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착공 때의 모습과 가설계 때의 모습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설계를 했을 때는 가능하면 많은 용적률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최대치의 어떤 기준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 실질적인 그 설계를 한 다음에 심의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거기서 약간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가설계 때 용적률을 800가까지 다 했는데 심의하고 영향평가를 해보니까 이거는 안 된다. 600% 정도라면 수익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 사업이 자체적으로 또 중단된 경우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 예. 과거에 이제 그런 사례 때문에 이제 사업을 800%로 예상을 하고 가설계를 떴는데 실제로 이제 인허가를 밟다 보니까 800%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명박 정권 때부터 간소화를 많이 시켜서 이제 심의도 옛날에는 지자체별로 하고 그 다음에 상위 기관에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심의도 지자체랑 그 상위 기관이랑 그러니까 얻으시면 그 도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심의를 하게 되고 제가 인허가를 지금 이제 준공을 밟고 있는데 예. 하다 보니까 거의 설계 변경이 1% 이내에서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설계를 뜰 때 정확하게 더 이상 변동이 없도록 해야 인허가 절차도 빨리 밟을 수 있고 모든 게 이게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가설계 뜨고 뭐 실설계 이런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처음에 계획한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물론 사업이 이제 중단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우리가 흔히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로 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당사자는 뭐 거의 인생이 다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걸 계산하면 이거는 뭐 이 물건 기준하면 사실 1,400억에서 뭐 한 본인이 준비해야 될 금액이 한 500억 정도인데 한 개인이 500억 정도를 집어넣고 만약에 사업이 중단되면 뭐 이건 상상도 못 하겠군요. 물론 이건 뭐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 지금 건축 허가나 상업 승인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건축 허가하고 사업 승인은 그게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다르죠. 그거 한번 말씀해 예, 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금 현재는 30세대 이상 주택법에 따라서 이것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칭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사업 승인은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인허가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분양을 하는 데는 그 분양하는 시점하고 분양하는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선분양을 만약에 일반적으로 한다고 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관련 이제 건축 허가 또는 이제 그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두 개를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관련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득하고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 공고 뭐 기타 등등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임의 분양을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주택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고 분양 신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 처리 아까 얘기했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하고 이제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 이후에 분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분양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에서 우리가 어떤
주택이나 아파트나 뭐 이런 걸 상가나 이런 걸 살려고 해도 그 이제 수수료라는 게 다 있고 그게 이제 사업 계획서상으로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이제 감안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들 모델하우스 가서 저희가 보통 그 직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내부 시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이제 공동주택을 분양을 받게 되는데요. 그 분양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사실 시공사에 소속된 회사 직원도 아니고 아,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의 직원도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의 그런 전문 회사의 직원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청자께서 잘 아시고 주택을 구입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사업 시행사하고 분양사하고는 어쨌든 계약에 의해서 어쨌든 그 맞습니다. 일을 이제 분양만 전문으로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사업 계획서상으로도 세울 때도 그러면 수지 분석을 낼 때는 분양사에게 주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 놓고 해야 포함되어 되겠네요. 있습니다. 통장 5% 정도 포함을 해 놓습니다. 아, 그럼 수수료를. 총 매출액의 보통 5% 정도를 그것도 이제 사업 계획상에 어쨌든 지출 부분에 다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다 물론 해당되겠네요. 가감이 있을 수는 사업지에 따라서 가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통상 그 아니 그게 정도로 뭐 아파트를 분양할 때하고 상가를 분양할 때하고 그 저기 수수료율이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들었는데 예, 상가는 8% 정도. 아 상가는 8% 예. 정도입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한 채당 얼마 뭐 이렇게 체감이 이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잘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수료가 싸고요. 분양이 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수수료는 올라가게 돼 있죠. 아하 왜냐하면 내가 해도 다 나가는 곳은 조금만 가져가라는 의미겠죠. 수수료를. 이제 분양사에 이제 능력이 많이 필요한 곳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그럼 분양사 선생님도 아주 신중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돕자고 한다면 네. 간단히 해서 모든 물건들이 그 유통회사가 있듯이 그러니까 이 부동산 쪽에도 유통회사가 분양대행사라고 보시면 좀 사례는 조금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분양사는 또 독립된 어떤 그런 그 파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구나. 예.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분양이 다 잘 되면 뭐 준공을 하고 이제 그 수지 분석상에 이게 이제 그거대로 맞나 틀리나 이제 정산을 하게 되겠네요. 네. 그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재 상태로 봐서는 지금 그 매각하려고 내놓은 가격은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 금액이라고 보여지네요. 그 말씀하셨듯이 사업 시행을 하는 사람들의 요구 수익률이 한 20%. 지난번에 그 우리 신당동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20에서 25%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규모가 아무래도 좀 큰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 밑으로 와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규모가 좀 작거나 이럴 경우에는 20%를 좀 상회하는 아니, 요구 수익률을 그렇죠. 근데 기대하죠. 그 지난번에 말씀하신 제가 그걸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손의원께서 한번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토지비가 약 그 1,000억은 좀 무리라고 하더라도 한 1,200억 정도 하고 이것저것을 다 만약에 기준을 해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도 약 이제 한 7, 800억 정도의 어쨌든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네요. 7, 800억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한 아. 600억 정도 전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600억 정도 남는다고 치고 이 사업 진행하려면 총 원가 비용이 한 2천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자기 자본 비율은 얼마나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지금 있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그러니까 총 토지비의 10%에서 20%. 그 맥시멈으로 한 20%를 본다고 하고 우리가 한 1,400억에 그냥 다 산다고 해도 그러면 280억 정도가 이제 본인이 준비해야 될 돈인데 자기 투자 대비해서는 약 200~300%에 가까운 금액인데 그 요구 수익률을 20%, 25%에다 기준한다는 건 너무 욕심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규모가 상당히 지금 크지 않습니까? 그 토지 때도 상당히 비싼 규모이고요. 네. 그리고 연면적 기준에서 지금 우리가 뭐 평당으로 계산해도 그 2만 평 가까이 되는 건축물인데 상당히 큰 규모죠. 이런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까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건 이제 저희가 건설사랑 금융사랑 저희가 접촉을 할 때 거기에서도 적절한 요구 수익률을 제시를 합니다. 아, 그래.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가 시행자랑 금융사랑 건설사랑 그 수익률에 의견이 일치가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 되겠죠. 아, 예. 이 물건을 제가 이렇게 잘 들어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렇게 이제 사업하기 전에 어쨌든 기존 부동산을 매입하는 금액에 따라서 이 사업의 어쨌든 그 성공과 실패가 이 갈라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이것도 입찰로 하니까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유찰이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이게 뭐 다른 어떤 그 절차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좀 낮게 살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겁니까? 먼저 기본적인 공매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매도 이제 유찰이 되면 10%씩, 경매는 보통 20에서 30%인데 10%씩 저감이 되는 게 원칙인데요. 10%씩이요. 예. 근데 종전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세,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세 체납을 위한 그런 공매랑 좀 차이가 있는 게 특히 이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온 공고문에 의하면은 처음에 이제 토지대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기관 두 곳에서 산정한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가지고서 그걸 기준으로 토지대를 결정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유찰이 되더라도 다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재공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은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지만 공매의 경우에는 이제 3회 이상 유찰이 되면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이 가능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 변경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그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 번 유찰이 돼가지고 수의계약으로까지 갈 만한 어떤 그러한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땅을 검토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2번 이내에 낙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계통에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여의도에서 상업지역으로 해서 1,500평 가까운 어떤 이런 토지를 접해보기도 사실 쉽지 않은 거 쉽지 아닐까? 않죠, 예. 그러니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현재 금액에서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야겠죠. 정작 중요한 거는 또 많은 시청자 중에서는 여의도에 만약에 저런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주택이 저렇게 분양이 나온다고 하면 아까 그 분양가 산정하신 금액으로 기준하면 그런 일반 그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충분히 만족시켜 줄 만한 물건입니까? 그래서 요번에 면밀하게 지금 여의도 권역을 다시 조사를 해봤을 때 전세 매물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곳이고요. 보통 한 60%에서 70% 사이에 전세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세를 봤을 때 요구 수익률이 임대 수익률이 평균으로 봤을 때 한 5%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예. 그 5%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60% 대출을 끼고 3, 4% 정도의 금리를 생각한 금액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건은 똑같고요. 네. 가장 임대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한 7%대가 나옵니다. 오. 네, 오피스텔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상가는 1층, 2층, 지하 1층을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2층이 8.3%로 가장 높았고 지하 1층이 7.5%. 그다음 1층이 4.8%로 조사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1층이 아무래도 분양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3천만 원에서 크게는 7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장사가 잘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은 좀 떨어지고 2층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싼 대신에 수익률은 높았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을 때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그 융자를 얻고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의 7.몇%, 8% 가까운 네. 수익률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여기서 그런 금액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분양을 받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그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7%라고 했지만 뭐 1, 2%에서 가감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상당히 탄탄한 수요층으로 해서 임대 수익률이 높더라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이제 지금 뭐 제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 여의도에 이제 IFC몰이라는
큰 이제 오피스와 호텔, 그다음에 상가가 복합된 건축물이 지금 준공이 돼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 공연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의 지금 부동산이 소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규모를 비교하자면 우리 사업체하고 규모가 사실 비교는 안 되지만, 이런 형태의 이제 복합 건물은 사실 동남아에 가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네. 그 복합 건물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건물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복합 용도로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말하는 게 흔히 이제 주상복합을 얘기했던 건데, 거기에서 사실 모텔을 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거든요. 또 우리가 미국을 보자면 이제 그 초고층 건물이 대부분 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한국말로는 주상복합이라고 하지만 걔네들은 이제 영어로 콘도미니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다 이제 세분화돼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같이 이제 땅값이 비싼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를 세분화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한다면 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군요. 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복합 건물이라는 게 이 IFC 몰 말고 어쨌든 다른 어떤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개발해서 어쨌든 사업적으로 좀 성공을 하는 곳이라든가. 지금 합정역에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영등포에도 두 가지가 지금 이런 선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뭐냐면은 복합몰인데 우리 같이 주상복합을 더 활성화시키는 계기로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그 용도를 지정해가지고 매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연도 하고 기획도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 쇼핑몰에 가면 어떠한 공연을 보고 어떤 행사를 보고서 사람들을 유입하게끔 만드는 장치를 미리 이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까 강 의원님 말씀대로 미국이나 일본, 동남아 쪽에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활성화가 되려면 법규적인 것을 많이 풀어줘야, 아까 같은 용도 용적제 같은 걸 풀어줘야만 가능하고, 어떠한 군척지구나 어떤 재개발지구 그런 데서 법에서 일단 한번 묶어서 거기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금 한 두세 곳이 상황 중에 있고, 지금도 계획되고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효용성 자체를 높이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결국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 이제 대한지적공사에서 사용하던 이 부동산인데 대지가 일반 상업 지역에 4,727평방미터, 상당히 서울의 상업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만 해도 1,400억, 뭐 이게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사실 뭐 상상도 하기 힘든 어떤 그런 큰 규모지만 10몇 억짜리가 됐던 100몇십억짜리가 됐던 1000몇백 억짜리가 됐던 절차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 하에서 다 진행이 되고 그런 분석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라는 것을 시청자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의도라는 데 상업지역에 이렇게 1,500평 가까운 이런 토지를 그 사업지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해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물건이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 사람이 이 물건에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설계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안정성 있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사실 이 토지를 매입하는 금액이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이 경쟁을 한다는 거는 쉽게 가격을 내리기 힘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토지 금액만 좀 적절히 조정된다고 한다면 뭐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양호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도도 해보지 않고는 누구도 자신이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맞닿으면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고민이 깊어지면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성공적인 투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안록현의 부동산 물건 분석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부동산 물건을 선정해 풍성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